스코틀랜드 글래스고 외곽에 캐슬밀크라는 지역이 있어요. 아, 네. 거기 인구가 꾸려대는 곳이죠. 맞아요. 무려 15,000명이나 살고 있거든요. 근데 이 주민들이 수년 동안 대형 유통망을 향해서 진짜 간절하게 호소를 해왔어요. 제발 우리 동네에 마트 하나만 지어달라고 서명운동까지 했던 그 사례 말씀하시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우리가 기꺼이 지갑을 열고 물건을 사겠다. 제발 와달라. 이렇게요. 아니 근데 인구가 15,000명이나 되면 기업 입장에서는 당연히 꽤 매력적인 시장 아닌가요? 보통은 그렇게들 생각하잖아요. 수요가 저렇게 확실한데 왜 안 들어갈까 싶죠? 그쵸. 그런데 대형 마트들은 전부 이 제안을 거절했습니다. 그 기업의 효율성이라는 계산기 앞에서는 15,000명의 간절함도 그저 수지타산이 맞지 않는 외곽 지역의 리스크로 치부된 겁니다. 참 씁쓸한 현실이죠. 철저하게 시장 논리에 밀려난 거니까요. 맞습니다. 배움을 멈추지 않는 더 러너 여러분, 오늘의 심층 분석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네, 환영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내 지갑에 현금이 아무리 많아도 당장 오늘 저녁에 먹을 신선한 양배추 한 통을 살 수 없는 기이한 현실, 이른바 식품 사막의 한가운데로 들어가 보려 합니다. 네, 우리가 통상적으로 빈곤을 정의할 때는 그 통장 잔고라는 아주 직관적인 지표를 사용해왔잖아요. 그렇죠. 돈이 없으면 가난한 거다. 보통 이렇게 생각하니까요. 맞아요. 하지만 오늘 우리가 다룰 케어 유뉴스 김영래 편집장의 뉴스레터 아침마다 지혜 361호는 그 익숙한 프레임을 완전히 부숴버립니다. 완전히 부순다고요? 기대되는데요. 네, 오늘 분석을 끝까지 따라가시다 보면 우리가 무엇을 먹고 살 수 있는지를 결정하는 핵심 변수가 소득 수준이 아니라 우리가 딛고 있는 물리적 지리와 인프라라는 사실을 마주하게 되실 겁니다. 와, 소득이 아니라 지리와 인프라다. 이거 진짜 흥미로운 관점이네요. 일단 인류의 식량이 태어나고 자라는 거대한 밭이 있는 곳이 농촌이잖아요. 그렇죠. 농촌 하면 신선한 먹거리의 고향 같은 느낌이 있죠. 근데 역설적으로 그곳이 가장 건강한 먹거리로 구하기 힘든 사막이 되었다는 사실부터가 너무 충격적이에요. 자, 하나씩 짚어보죠. 원문에 등장하는 영국 시필드 대학교 메건 블레이크 박사팀의 연구 데이터가 있는데 이게 진짜 놀랍더라고요. 아, 그 잉글랜드와 스코틀랜드 가구를 대상으로 한 대규모 추적조사 말씀이시죠? 네네, 맞아요. 연소득 4만 파운드,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한 8,080만 원 미만인 14,158가구를 조사한 결과거든요. 표본이 상당히 크네요. 결과가 어떻게 나왔나요? 신선식품을 파는 상점까지 걸어서 20분 이상 걸리는 가구의 비율을 봤어요. 그랬더니 도시 빈곤 가구는 단 7%였습니다. 아, 도시는 그래도 7%밖에 안 되네요. 대부분은 걸어서 갈 수 있다는 거군요. 그쵸. 반면에 농촌 가구는 무려 52.5%가 신선식품과 물리적으로 단절되어 있었어요. 절반이 넘는 수치잖아요. 와, 52.5%요? 이건 진짜 심각한데요? 그러니까요. 저는 이거 보면서 약간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건 마치 거대한 정수장 바로 옆에 살면서도 정작 마실 물이 없어서 목말라 죽어가는 상황과 같달까요? 식량을 생산하는 농촌이 가장 배고픈 곳이 되다니 진짜 아이러니하죠. 비유가 아주 찰떡이네요. 여기서 주목할 만한 흥미로운 점은 이 데이터가 내포하고 있는 구조적 차별의 메커니즘을 들여다봐야 한다는 겁니다. 구조적 차별이요.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죠? 도심 지역은 아무리 낙후된 빈곤가라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인구 밀도라는 게 존재하잖아요. 아, 사람들이 다닥다닥 모여 산다는 거군요. 맞아요. 밀도가 높다는 건 유통기업 입장에서 물류 비용을 극단적으로 낮출 수 있다는 뜻이거든요. 트럭 한 대가 한 블럭 안에서 수십 개의 상점에 물건을 내려놓을 수 있으니까요. 아, 그러니까 초저가 대형마트들이 도심 빈곤가 주변에는 어떻게든 입점해 있는 이유가 그거였네요. 정확합니다. 리들이나 알디 같은 마트들이 그런 식으로 유지되는 거죠. 반면 농촌은 인구 밀도가 너무 낮아요. 트럭이 양배추 10통을 배달하려고 수십 킬로미터를 달려야 한다면 그 물류망은 시장 논리에 의해 가장 먼저 붕괴될 수밖에 없습니다. 와, 밀도가 곧 물류의 생명줄이군요. 그 물류망이 끊어진 곳에 사는 사람들은 결국 철저히 고립되는 거고요. 원문에서 블레이크 박사가 지적한 22배라는 수치가 바로 이 환경적 결정론을 증명하는 것 같아요. 22배 수치, 그 부분이 핵심 중 하나죠. 네, 도보 5분 거리에 저가 슈퍼마켓을 두고 있는 동일 소득대의 가구와 비교했을 때 주변에 상점이 없는 식품 사막 거주 가구는 식품 불안정을 겪을 위험이 무려 22배나 높았다는 대목 말입니다. 그러니까 소득이 완전히 똑같은데도 단지 어디 사느냐에 따라 위험도가 22배나 뛴다는 거잖아요. 맞아요. 지갑 사정이 똑같은데 22배 차이가 난다는 건
사실상 인프라가 생존의 마지노선이 절정하고 있다는 뜻이네요. 바로 그겁니다. 도심 빈공층은 뭐 퇴근길에 싼 마트에 들러서 떨이로 파는 신선한 채소라도 집어올 수 있는 물리적 환경이 주어지잖아요. 그렇죠. 밤에 가면 할인 딱지 붙은 거 꽤 있거든요. 네, 근데 농촌은 그 선택지 자체가 원천 차단돼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 정말 흥미로워지는 게 이 지리적 고립은 필연적으로 가혹한 경제적 페널티로 이어집니다. 경제적 페널티요? 물건값이 더 비싸진다는 뜻인가요? 맞아요. 지역에 마트가 안 들어오고 대중교통마저 끊기면 주민들이 의존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은 동네에 남은 작은 편의점이나 구멍가게뿐이거든요. 근데 그런 작은 가게들은 대기업 마트처럼 대량 구매로 단가를 낮출 수 있는 구조가 아니잖아요. 정확히 짚으셨습니다. 원문에서 코치월드 남부 푸드뱅크가 조사한 데이터를 보면 이 지리적 페널티의 청구서가 얼마나 무거운지 아주 잘 나와 있어요. 그 물가 폭등 관련 데이터 말씀이시죠? 네, 2021년 이후에 영국의 전반적인 식품 물가가 50%나 올랐거든요. 근데 농촌 편의점에서 장을 보면 도시의 대형 저가마트에서 살 때보다 최대 62%나 비용을 더 지불해야 한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62%요? 세상에 가뜩이나 소득이 적은 계층이 단지 외곽에 산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런 엄청난 물가 페널티를 뒤집어 쓰고 있는 거네요. 맞습니다. 이게 동네 구멍가게 사장님이 탐욕스러워서 풍리를 취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그쵸. 사장님들도 다 사정이 있으실 테니까요. 하루에 2~3명 올까 말까한 손님을 위해서 신선식품의 폐기 위험을 감수해야 하잖아요. 게다가 비효율적인 물류비까지 부담하다 보니 그 비용이 고스란히 상품 가격에 전가되는 구조인 거죠. 이 상황은 결국 가난의 문제를 넘어선 접근성의 붕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잠깐만요. 근데 여기서 약간의 의문이 생기거든요. 경제학의 아주 기본적인 관점에서 한번 접근해보죠. 네, 어떤 의문이시죠? 이 농촌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만약 안정적인 일자리를 가지고 있다면 어떨까요? 정규직으로 일해서 소득이 일정 수준 보장된다면 주말에 차를 몰고 도시로 나가서 대량으로 장을 보거나 요즘 잘 되어 있는 배달 서비스를 배송비 좀 더 내고서라도 이용할 수 있지 않을까요? 충분히 할 수 있는 합리적인 질문입니다. 결국 이 식품 사막이라는 현상의 이면에는 실업이나 불안정 고용 같은 노동시장의 문제가 숨어 있는 건 아닌가 해서요. 돈을 벌면은 해결되는 거 아닐까요? 흔히들 일자리가 최고의 복지라고 믿기 때문에 그런 논리적 추론을 하기 쉽죠. 이는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하지만 이 연구가 던지는 가장 날카로운 반전이 바로 그 지점에 있습니다. 반전이요? 제가 틀렸다는 건가요? 원문의 분석에 따르면 정규직으로 일하는 저소득 가구는 당연하게도 정부의 복지수당에만 의존하는 무직 가구에 비해 빈곤선을 넘길 확률 자체는 훨씬 높았습니다. 그건 당연한 결과네요. 일을 하니까 돈은 더 버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놀랍게도 두 집단이 실제로 겪는 식품 불안정의 수준을 측정했더니 차이가 없었습니다. 네? 일을 해서 돈을 더 버는데도 밥상에 오르는 음식의 질은 복지수당을 받는 집과 다를 바가 없었다고요? 진짜요? 진짜입니다. 왜 그런 현상이 벌어지는지 그 이면의 메커니즘을 들여다봐야 해요. 일자리가 있다는 건 소득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시간 빈곤을 의미하기도 하거든요. 시간 빈곤. 시간이 없다는 뜻이군요. 맞아요. 농촌에서 도시로 1시간씩 출퇴근을 하며 고된 노동을 마친 사람이 집에 돌아왔을 때 신선한 식재료를 사러 다시 40분을 운전해 나갈 에너지가 과연 남아있을까요? 절대 못 가죠. 저 같아도 그냥 집에 있는 라면 끓여 먹고 말 거예요. 피곤해 죽겠는데 언제 또 운전을 해서 마트를 가요. 게다가 늦은 시간에는 그나마 있던 상점들도 문을 닫아버리잖아요. 통장 잔고가 조금 더 여유롭다고 해도 물리적 거리와 시간의 압박, 그리고 물류망의 부재라는 이 삼중고가 겹치면 그 돈을 신선한 식탁으로 환전할 방법이 없는 겁니다. 환전할 방법이 없다. 결국 돈이 있어도 토마토를 살 수 없게 되는 거네요. 인프라가 무너진 환경에서는 근로소득이라는 방패마저 완전 무용지물이 되어버리는군요. 그렇습니다. 아주 무서운 현실이죠. 그래서 이 모든 게 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이 묵직한 데이터들이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를 조금 더 우리의 일상 속으로 끌고 와보겠습니다. 네, 한국의 상황과 연결해보는 게 중요하겠네요. 맞아요. 영국 셰필드 대학의 연구나 글래스고의 사례가 그저 바다 건너 남의 일, 학술적 데이터로만 느껴지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김영래 편집장은 이 영국의 붕괴 모델이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한 한국 사회, 특히 농어촌 시니어들의 식탁을 향해 아주 직접적인 경고등을 켜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한국의 상황은 어떤 면에서는 영국보다 훨씬 더 극단적인 속도로 진행되고 있거든요. 속도가 엄청 빠르죠, 진짜. 네, 농촌 인구의 절반 가까이가 시니어층으로 채워지고 있고 이들의 삶을 지탱하던 실핏줄 같은 인프라,
그러니까 마을 중심의 구멍가게나 오일장 같은 전통적인 물류망이 급속도로 말라붙고 있죠. 청취자 여러분 한번 구체적으로 상상해 보시죠. 젊은 시절 내내 농사를 지으시던 70대 후반의 어르신이 있습니다. 네, 흔히 볼 수 있는 우리 이웃의 모습이죠. 이제 관절이 아파서 운전대 잡는 것도 무섭고 하루에 두세 번 띄엄띄엄 들어오는 시내버스를 타러 나가는 것도 너무 버겁습니다. 그런데 이 동네에서 생선 한 토막, 두부 한 모를 살 수 있는 가장 가까운 농협 하나로마트가 심리 약 4km 밖으로 밀려나 있어요. 4km면 어르신들 걸음으로는 편도로만 1시간이 훌쩍 넘는 거리네요. 그렇죠. 이 어르신은 결국 내일의 식사를 어떻게 해결하게 될까요? 매일 신선한 채소를 구하기 어려워서 어쩔 수 없이 인스턴트와 가공식품으로 끼니를 때운다고 상상해 보세요. 신선식품을 포기하는 쪽으로 생활 패턴이 강제로 조정될 수밖에 없죠. 채소나 달걀, 생선 같은 단백질 공급원들은 보관 주기가 매우 짧잖아요. 일주일에 최소 두세 번은 상점에 가야 식탁에 올릴 수 있는데 갈 수가 없으니까요. 아, 어르신들은 결국 한 번 사두면 몇 달이고 썩지 않는 라면이나 통조림, 즉석밥 같은 가공식품으로 찬장을 채우시겠네요. 네, 자의적인 선택이 아니라 환경에 의한 강제된 식단 변화입니다. 이걸 좀 더 큰 그림과 연결해 보면 문제의 심각성이 확 와닿습니다. 저는 이 과정을 보면서 이런 비유가 떠오르더라고요. 이건 마치 미래의 건강이라는 가장 소중한 자산을 미리 헐어내서 인스턴트 식품이라는 이자율이 아주 악랄한 대출을 매일매일 갚아나가는 것과 같다고요. 그 이자가 쌓이면 결국 몸이 버티지 못하고 파산해버리는 거잖아요. 아주 정확하고 무서운 비유입니다. 생리학적으로 보더라도 그 건강대출의 이자는 시니어들에게 아주 치명적인 속도로 불어나거든요. 아, 건강에 직격탄이 된다는 말씀이시죠? 네, 탄수화물과 나트륨 중심의 식사가 지속되고 단백질 공급이 끊어지면 노년층의 몸에서는 가장 먼저 근육량이 급격하게 빠져나가는 근감소증이 가속화됩니다. 아, 근육이 사라지는 병이요? 그거 진짜 위험하다던데요. 맞습니다. 근육이 사라지면 다리에 힘이 풀려서 낙상사고의 위험이 기하급수적으로 높아지고요. 게다가 영양 불균형은 기존에 앓고 계시던 당뇨나 고혈압 같은 만성질환을 크게 악화시킵니다. 결국 밥상의 문제가 수술대 위의 문제로 직결된다는 거네요. 그렇죠. 그리고 노년층의 낙상사고나 만성질환 악화는 그 어르신 한 분의 고통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병원 입원이나 요양보호에 엄청난 비용이 발생하고 자녀들은 돌봄을 위해 경제활동을 포기해야 할 수도 있잖아요. 아, 가족 전체의 위기로 번지는군요. 뿐만 아니라 국가적으로도 건강보험 재정에 막대한 타격을 줍니다. 식품 사막이라는 물류와 인프라의 문제가 나비 효과를 일으켜서 우리 사회 전체의 보건의료 시스템과 경제를 짓누르는 거대한 눈덩이로 변하게 되는 겁니다. 진짜 듣고 보니 아찔하네요. 그렇다면 정부는 이 거대한 눈덩이가 굴러떨어지는 걸 막기 위해서 어떤 브레이크를 걸고 있을까요? 네, 정책적인 개입이 당연히 필요하죠. 원문 자료를 보면 영국 정부도 이 문제를 인식하고 나름의 정책을 펼치긴 했습니다. 좋은 식품 순환이라는 정책인데 수십만 명의 아이들에게 무료 조식 클럽을 열어주고 학교 급식을 추가로 제공하고요. 또 45만 명에 달하는 아동을 빈곤에서 구제했다고 하거든요. 겉보기에는 국가의 아주 강력하고 선의에 찬 개입처럼 보이는데요. 네, 국가가 복지 예산을 늘려서 영양 불균형 문제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려는 그 정책의 방향성 자체는 확실히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합니다. 아이들의 배를 채워주는 건 분명 가치 있는 일이니까요. 그쵸. 애들 밥은 굶기면 안 되죠. 하지만 이 정책들을 자세히 뜯어보면 우리가 앞서 분석했던 핵심 메커니즘을 완전히 놓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복지수당을 늘려주고 무료급식을 제공하는 건 전형적인 소득과 현금 지원 중심의 해법이거든요. 아, 아까 22배의 위험을 만드는 본질은 소득이 아니라 물리적 지리와 물류 인프라라고 하셨잖아요. 정확합니다. 당장 쥐어주는 현금성 바우처가 집 앞에 사라진 마트를 다시 지워주지는 않는다는 거죠. 바우처 카드의 잔액이 아무리 넉넉하게 충전되어 있어도 거동이 불편한 독거노인이 왕복 8km를 걸어서 상점에 다녀올 수 없다면 그 정책은 철저히 실패한 겁니다. 아, 현금 지원 위주의 복지 혜택만으로는 절대 풀리지 않는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는 거네요. 물리적 이동이 가장 어려운 시니어 계층이 그 사각지대에 그대로 방치되어 있다는 뜻이군요. 맞습니다. 영국의 정책이 아동 빈곤 구제에 집중되어 성과를 낸 이면에는 바로 그런 한계가 있는 거죠. 국가의 현금 지원 정책만으로는 무너진 물류망을 재건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 무너진 물류 인프라를 다시 구축하려면 구체적으로 어떤 대안들이 필요할까요? 뭐 정부가 세금으로 동네마다 마트를 하나씩 지어주고 공무원들을 시켜서 매일 물건을 팔게 할 수는 없는 노릇이잖아요. 그래서 원문의 김영래 편집장은 복지를 넘어선 진짜 해법, 즉 시장과 공동체가 유기적으로 얽힌 다중 안전망을 구축해야 한다고 제안합니다. 한국 사회를 위한 시스템적 접근이 필요한 거죠. 오, 시스템적 접근요?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영리를 쫓는 대형마트가 철수한 빈자리를 지역 기반의 협동조합이나 농협이 채울 수 있도록 재정비를 하는 겁니다. 물류 배송망 시스템을 공공재의 관점에서 바라봐야 해요. 아, 농협이나 협동조합을 적극 활용하는 거군요. 네, 그리고 과거의 5일장 문화를 현대화해서 일주일에 한두 번씩 다양한 신선식품을 싣고 외곽마을 안쪽 깊숙이 들어가는 이동식 장터 트럭을 도입하는 것도 훌륭한 대안입니다. 아, 그거 되게 좋네요. 찾아가는 장터 같은 거잖아요. 어르신들 진짜 좋아하시겠어요. 그렇죠. 또한 상업적인 새벽 배송 서비스가 도달하지 않는 지역에는 우체국 물류망 같은 걸 활용해서 공공배송 인프라를 접목시키는 식품 배송 서비스도 모색해야 합니다. 거시적인 시스템의 혁신도 너무 중요하지만 사실 그 시스템이 다 완성되기 전까지 사각지대를 버텨내는 건 결국 우리 이웃들의 작은 연대일 수밖에 없겠다는 생각도 들어요. 맞습니다. 원문에서도 가족과 이웃이 서로 장보기를 분담하는 아주 사소한 행동, 작은 실천이 얼마나 강력한 안전망이 되는지를 짚어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마트에 갈 때 옆집에 사시는 어르신께 혹시 우유나 달걀 필요하신 거 없냐고 묻고 내 장바구니에 하나 더 담아오는 것. 그 작은 오지랖이 누군가의 식탁에는 생명줄이 되는 거네요. 네, 그 작은 연대가 모이면 결국 그 지역사회가 건강하게 버텨낼 수 있는 면역력이 됩니다. 정책이 닿지 못하는 틈새를 사람의 온기로 메우는 거니까요. 자, 그래서 오늘 이 깊이 있는 원문을 작성한 김형래 편집장이 이 분석을 듣고 계실 청취자 여러분, 특히 시니어 당사자분들과 그 가족들에게 아주 단호하면서도 따뜻한 당부를 하나 남기셨습니다. 제가 꼭 직접 전달해드리고 싶네요. 네, 아주 중요한 메시지죠. 나이가 들어서 예전처럼 자유롭게 장을 보러 가지 못하고 먹거리를 구하는 데 어려움을 느끼는 것은 여러분의 잘못이 아닙니다. 부끄러운 일도 아닙니다. 이것은 결코 개인의 게으름 때문이 아니라 사회의 물리적 인프라가 변하면서 생긴 구조적인 공백 때문입니다. 맞습니다. 혼자서 자책하며 대충 인스턴트로 끼니를 넘기시는 것은 본인의 건강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가족과 사회 전체에 더 큰 슬픔을 남길 수 있다는 걸 꼭 기억하셔야 해요. 그래서 당장 우리가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실질적 액션 플랜이 필요합니다. 청취자 여러분, 혹시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부모님이나 이웃이 있다면 혹은 스스로가 고립감을 느끼고 계시다면 지금 당장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할 번호들을 제가 안내해 드릴게요. 네, 꼭 메모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거동이 불편하시다면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1661-2129번으로 전화하시고요. 전반적인 보건복지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보건복지상담센터 169번으로 연락하세요. 당장의 식료품 지원이 절실하다면 전국 푸드뱅크 1688-1377번으로 주저없이 전화를 거셔야 합니다. 이 번호들은 여러분이 당당하게 누려야 할 권리입니다. 네, 채소나 두부, 달걀, 생선이 식탁에 오르도록 미리미리 계획을 세우시는 게 결국 내 몸의 건강을 지키는 첫걸음이라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의 핵심을 최종적으로 요약해 볼까요? 식품 사방 문제는 개인의 게으름이나 단순한 빈곤의 문제가 아니라 지리와 인프라가 복잡하게 얽힌 사회 구조적 문제라는 점 우리 모두 확실히 이해하셨을 겁니다. 네, 소득보다 인프라와 물류망이 생존을 좌우하는 시대가 왔다는 게 오늘 분석의 핵심이죠.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원문의 내용을 바탕으로 청취자 여러분이 스스로 곱씹어 볼 만한 신선하고 도발적인 질문을 하나 던지며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오, 어떤 질문인가요? 청취자 여러분, 우리가 부동산의 가치를 따질 때 주로 지하철역이 가까운 역세권을 최고로 치잖아요. 교통 편한 게 최고니까요. 당연하죠. 역세권 프리미엄이 어마어마하니까요. 하지만 오늘 분석을 듣고 나니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의 삶이 초고령화 시대로 깊숙이 들어갈수록 어쩌면 미래에는 지하철역과의 거리보다 신선한 토마토 한 알, 두부 한 모를 내 두 발로 걸어서 살 수 있는 이른바 신선식품 세권, 직관적으로 토마토 세권을 사는 것이 우리의 생존과 부동산 가치를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지 않을까요? 와, 토마토 세권. 이거 진짜 탁월한 통찰이네요. 역세권보다 토마토 세권이 미래의 생존 지표가 될 거라는 거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렇죠. 여러분의 식탁은 안녕하신지 오늘 저녁 당장 동네 마트와의 거리를 한번 가늠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생명의 가치를 지켜낼 수 있는 인프라의 중요성을 깊이 사유해 보는 시간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이것으로 이번 탐구 시간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네,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배움을 멈추지 않는 더 러너 여러분. 우리는 다음 시간에도 세상을 다르게 보게 해줄 흥미로운 지식의 단서들을 파헤쳐 들고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